24년 3월 고2 모의고사 서양미술사 인문지문이거든. 한번 해보자. 1문단 18세기 중반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한 복고주의 미술 사조이다. 여기까지 괜찮지?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했던 고전주의가 다시금 등장한 것에는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금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 글의 화제는 신고전주의야. 그러니까 고전주의보다는 신고전주의인데 얘는 18세기 중반에 등장했거든. 근데 르네상스 시기에도 고전주의가 부활했었는데 또 등장했다라는 거야. 18세기 중반에. 그렇게 또 등장한 것이 신고전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계몽주의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지. 계속 보자. 계몽주의자들은 기존의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장식적인 기교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경박하고 부도덕하다고 비판했다. 이 계몽주의자들은 로코코 미술을 비판한 거야. 왜냐면 너무 귀족들의 향락과 어떤 장식 이런 것만 치중해서 좀 경박하고 부도덕해 이렇게 비판했어. 그래서 그들은 계몽주의자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미술에 관심을 가졌는데 정제된 형식미와 엄숙함을 강조하는 고전주의 미술은 그들의 관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해서 계몽주의자들이 고전주의 미술을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고전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신고전주의가 등장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적어볼게. 1문단은 이제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신고전주의는 언제 등장했다고? 18세기 중반. 18세기 중반에 등장했다. 두 번째, 고대 그리스의 고전주의 양식.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고전주의 양식으로 돌아가자. 양식으로 회귀하자라는 미술 사조였어. 복고야, 복고. 복고주의, 돌아가자 이런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정보를 줬냐면 고전주의가 고대 그리스에 있었고 지금 다시 처음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고전주의는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을 했었다. 르네상스 시기에 부활을 했다가 지금 18세기 중반에 또다시 등장했다는 거야. 네 번째, 누구의 영향이 컸나? 라고 했을 때 계몽주의자.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이 컸다. 그리고 이 계몽주의자들은 일단 뭐를 비판했냐면 그 당시 이제 18세기에 유행했던 미술이 있나 봐. 로코코 미술. 들어는 봤을 거야. 이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좀 화려하다라는 거지. 어떤 귀족들의 향락을 주제로 하고 어떤 장식에 치중했다. 그게 얘네 입장에서는 좀 경박하고 부도덕하게 보였다. 그래서 비판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계몽주의자들은 근대적 시민사회의 세계상에 걸맞은 그런 미술을 좀 찾고 있었어. 그랬는데 그걸 찾다 보니까 고전주의가 딱이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왜? 고전주의는 이게 중요해 얘들아. 정제된 형식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잘 정리되고 다듬어진 형식미가 있었고 심지어 엄숙해. 이런 특징이 있는 고전주의가 딱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됐지? 자, 이 문단 갈게.
고전주의는 하면서 얘들아 이거 고전주의야? 신고전주의 말고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질이라고 보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자, 고전주의의 미학적 관점이 뭐라고? 아름다움이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어떤 사물은 아름다움을 애초에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이 관점에 따르면 아름다움이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와 같은 객관적인 형식적 특질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걔는 어떤 비례가 맞는 거야. 몇 대 몇으로 비례가 맞아. 그로 인해서 조화와 질서가 보이네 아름답다 이렇게 본다는 거야. 황금비 이런 거 있잖아. 플라톤은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관점은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 라는 생각을 내포한다. 이 말 이해되니?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것은 다 비례를 갖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 즉 걔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비례 이런 게 아름다움이니까 애초에 그 사물의 본질이 아름답게끔 만들어져 있다. 그럼 어떤 사물이 아름다우면 걔는 애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례에 맞아. 어떤 사물은 아름답지 않아? 걔는 평생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거야. 비례가 안 맞으니까.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보자. 또한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 즉 기하학적 조형성, 지금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기하학적 조형성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고 보았다. 얘네 지금 뭐에 되게 미쳐있는지 알겠어? 비례라는 말이 지금 몇 번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지. 애초에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비례, 그거 자체가 딱 보는 순간 아름다워, 예뻐 하면서 즐거움을 준다. 이렇게 본 거야. 이게 누구의 입장이라고? 고전주의. 그래서 고전주의의 입장을 정리를 다시 해볼게. 고전주의는 얘는 어떤 미학적 관점이 있냐면 아름다움은 애초에 사물이 본래 지니고 있는 특질이라는 거야.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라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얘네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 그리고 그 비례에서 만들어내는 조화와 질서, 이런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특징이 되는 거야. 아름다움이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야.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특질이다. 요거 이해됐어? 객관적이다. 비례니까. 그래서 이 고전주의자들의 어떤 생각을 뒷받침하는 말로 이제 플라톤이 나왔는데,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름다운 것 치고 비례를 갖추지 않은 것은 없다.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을 가졌다? 비례를 다 가졌다. 그 황금비, 아름다운 비율을 가졌다는 거야. 즉 이 관점이 시사하는 바,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있다. 본질적으로 아름다운 사물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비례를 얘기해 줬는데 이 고전주의 미술은 엄격한 비례를 갖춘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고, 이 비례를 뭐라고 다시 표현했냐면 기하학적 조형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기하학적 조형성. 이것을 갖춘 사물은 그 자체로 감상자에게 감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눈으로 보기에 즐겁다 이거야. 비례를 갖춘 무언가를 보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자, 고전주의는
비례가 엄청 중요하구나. 비례가 중요하니까 아름다움은 어떤 사물이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가진 특질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야. 그 비례에 맞으면 다 아름답다고 객관적으로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됐어. 3문단 보자.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한 빈켈만은, 사람 나왔네, 고대 그리스 미술을 참된 예술의 전범으로 삼아서, 어떤 모범으로 삼아서 당대 미술이 고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을 모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역설했다. 얘들아, 됐니? 이 빈켈만이란 사람은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했고, 이 사람이 지향한 건 고대 그리스 미술이야. 고대 그리스 미술처럼 가야 된다. 왜? 고대 그리스 미술에는 고귀한 단순성과 고요한 위대함이 있으니까. 고귀한 단순성이란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 겉으로 보여지는 비례를 따른 형태, 그걸 말했고, 고요한 위대함이란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고요한 위대함 이렇게 말한 것 같아. 고요하다. 감정이 절제된 거야. 그는 육체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숭고함. 얘들아, 육체적 아름다움은 여기서 뭐겠어? 형태, 즉 고귀한 단순성이야. 정신적 숭고함은 위대함, 고요한 위대함, 감정의 절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지. 이걸 다시 형식과 내용 이렇게 말한 거야. 형식과 내용이 완벽한 일치를 이루는 고대 그리스 미술에 보편적이고 이상적인 절대미가 구현되었다고 보았다. 아름다움이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말이 뭔지 알지, 얘들아? 누구나 다 공감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상적이야. 이상적 아름다움. 누구나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절대미, 절대적인 미인 거야, 얘들아. 우리가 아름다움 하면 보통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고전주의 미술, 고전주의 미술, 이런 애들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미가 존재한다, 이렇게 본 거지. 지금 말한 건 누구의 의견이야? 빈켈만. 알겠지?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빈켈만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돼. 빈켈만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신고전주의 미술의 이론적 토대를 수립하였다.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미술을 대표하는 사람, 빈켈만이야. 빈켈만이 지향한 것은 무엇이에요? 라고 한다면 고대 그리스 미술이야. 고대 그리스 미술을 예술의 어떤 전범, 모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이런 게 전범이거든. 고대 그리스 미술을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고, 고대 그리스 미술에 어떤 점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빈켈만이 얘기한 게 있지. 자, 그게 중요하겠지. 뭐라고 했냐면 고귀한 단순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 고요한 위대함이 있다. 요 두 개가 같이 있는데, 고귀한 단순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완벽한 비례에 따라 표현된 형태인 거고, 얘는 결국에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형식이겠지, 겉으로 보이는. 고요한 위대함이 뭔가요? 라고 하면 어떤 격정 속에서도 평정은 잃지 않아. 감정의 절제. 이것은 정신적 숭고함 이라고 표현을 했어. 정신적 숭고함. 정신적으로도 숭고한 내용을 지향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라는 거지.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제 일치를 이룬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 미술은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이상적인, 누구나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절대미가 구현되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빈켈만인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4문단.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빈켈만의 미학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제는 빈켈만 말고 이제 다른 화가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고전주의 화가들. 자,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함에 따라 신고전주의 미술은 붓자국 없이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뚜렷한 윤곽선, 균형 잡힌 안정된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했다. 색채 별로 중요하지 않아. 형태가 중요해. 표면, 윤곽선, 구도 이런 게 중요해 라고 강조했어. 또한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아까 전에 계몽주의 나왔었지. 도덕적인 시민 양성에 필요한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하였다. 여긴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리는 주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무엇을 그릴까? 그랬을 때 어떤 교훈을 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들은 고대 그리스 신화와 역사 속의 애국적 희생을 보여준 영웅의 이야기를 주된 주제로 삼았다. 죽음을 불사하는 영웅의 표정은 작품에서 한결같이 침착하게 표현되었는데 이는 감정 표현을 절제함으로써 정신적 숭고함, 즉 도덕성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거 아까 나왔잖아. 그래서 고요한 위대함이라고 했구나. 정신적 숭고함.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격정 속에서도 내면의 평정을 잃지 않는 감정의 절제. 어떤 죽음 속에서도 침착한 표정. 이게 고요한 위대함인 거야. 그래서 정신의 숭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는 이 영웅의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지? 영웅인데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영웅인데 막 너무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다거나 이러면 약간 뭔가 맞지 않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니? 적어볼게. 4문단에서는 신고전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화가들. 얘네들은 누구의 이론을 토대로? 빈켈만. 위에서 나왔던 빈켈만의 미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여 고전주의 미술의 규범을 준수했다. 이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준수했다. 어떻게 그렸냐라고 했을 때 지금 3가지 얘기를 해줬거든. 첫 번째는 붓자국 없어. 붓자국이 없이 매끄럽게 표면을 그렸다. 표면의 처리를 매끄럽게 했다. 그리고 뚜렷한 윤곽선을 그렸고, 뚜렷한 윤곽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그렸고, 안정된 구도를 좋아했다. 즉, 이것은 무엇을 강조한 것이다? 형태. 색채보다는 형태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교훈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좋아했어. 계몽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영웅의 이야기를 많이 그렸는데 이 영웅의 모습을 어떻게 그렸다? 상당히 침착하게. 왜 침착하게 그렸냐라고 했을 때 정신적 숭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정신적 숭고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신고전주의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방식이다.
해서 얘들아 1, 2, 3, 4 문단까지는 신고전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딱 들었을 때 어때? 신고전주의가 되게 좀 정석적이지. 틀에 박혔고 이런 느낌이 딱 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야. 너무 딱딱하고 너무 도덕성을 중요하고 조금 숨막히는 느낌도 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나타난 게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나와. 5문단이야. 19세기 전반 등장한 낭만주의는 이름부터 낭만주의야, 얘들아. 이상적인 형식미와 엄격한 도덕성을 추구했던 신고전주의 미술을 거부하고 개인의 상상력과 감정의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한 미술 사조이다. 신고전주의랑 낭만주의가 지금 추구하는 바가 전혀 다른 거지. 낭만주의는 헤르더란 사람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고대 그리스에 편향된 빈켈만의 예술관을 비판하면서 시작되었다. 아, 낭만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고 했을 때 헤르더가 누구를 디스하면서 빈켈만을 디스하면서 시작됐다는 거야. 빈켈만은 고대 그리스의 그 미술을 계속 지향하는 거잖아. 거기에 편향됐다라고 생각한 거야. 하지만 헤르더는 상대주의적 관점이 있었거든. 자, 벌써 대조되는 거 알겠지? 이 고전주의 애들은 절대적인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다고 생각했잖아. 이런 비율에 맞게 이래야 아름다워. 이런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 게 고전 미술인 거야. 그 고전주의인 거야. 그런데 헤르더는 아닌 거야. 상대주의적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예쁘고 저렇게 보면 저게 예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이런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야, 너네 예술관은 너무 한쪽에 치우쳤어. 이렇게 비판한 거지. 헤르더는 하면서 이제 헤르더의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줘. 각 개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니는 독자적 존재로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각각의 개체란 고유해. 그러니까 독자적이잖아? 가치가 동등해. 누구는 아름답고 누구는 덜 아름다워서 가치가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고유하고 독자적이니까 다 동등해. 이렇게 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빈켈만이 고대 그리스 미술을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으로 여긴 것을 비판한 거야. 우리 이 말 했었지? 절대적, 보편적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 문제 삼은 거야.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본 거지. 또한 헤르더는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고대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빈켈만의 예술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요거 이해돼? 이 헤르더가 중요시 여긴 건 변화, 시간의 흐름인 거야. 아니, 세상은 변하고 시간이 흘렀는데 야, 빈켈만, 너는 지금 언제적 고대 그리스 미술 그거 자체를 옛날 거 가지고 이걸 지금까지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이, 너 진짜 시대착오적이다. 넌 정말 시대를 못 따라간다. 이 꼰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빈켈만은 절대적 아름다움이 있다. 헤르더는 아니다. 아름다움은 상대적이다.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 계속 보자. 개체성을 강조한 헤르더의 사상은 집단과 구분되는 개별자로서의 개인의 각성을 촉발했으며, 자, 봐봐. 개체성을 강조했어, 헤르더가. 개개별이 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집단 말고 개인으로서의, 그러니까 개별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각성, 개인의 각성을 촉발하면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했다. 이해되니? 낭만주의 전에 신고전주의에 활동했던 화가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따윈 할 수 없어. 내용 자체가 그렇잖아.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을 정말 그 안정된 구도에 따라서 윤곽선도 뚜렷하게 해서 딱 고정된 아름다움에 따라서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낭만주의가 나온 것은 헤르더가 야, 개개인도 다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화가들이 아, 맞아. 우리 개인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미술이지 하면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서의 미술이 등장하면서 낭만주의가 등장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지? 계속 읽을게. 6문단. 그렇게 되니까 폭넓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표현 수단이 되니까. 이런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발생한다, 기인한다 라는 것이라는 미학적 관점을 토대로 한다. 어떤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개개인의 감각적 즐거움인 거야. 됐지?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휴메 주장은 이러한 관점을 드러낸다. 이거 약간 어려운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보고 다시 생각해 볼게. 모든 사물이 그 자체로는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않다라는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이건 거거든. 다시 보자. 그러면 휴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사물의 아름다움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 속에 있다. 그러니까 사물의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야. 왜냐? 사물은 그 사물 자체로는 아름답고 추함이 없어. 그럼 아름다움을 느끼는 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누구의 마음? 개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즉 무엇을 강조한 거야? 개인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물을 봐도 누구는 아름답다고 느끼고 누구는 안 아름답고 별로라고 느끼는 거거든. 사물 자체는 아름답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아. 그러면 아름다움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야. 이거 뭐랑 대조되니? 고전주의랑 완전 대조되지. 고전주의는 뭐라고 했는데 사물의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왜? 비례를 갖춘 사물은 아름다워. 그러니까 애초에 저 사물은 무조건 아름다운 애야. 비례를 안 갖췄네? 넌 죽어도 아름답지 않아. 이거잖아. 하지만 이제 이 낭만주의로 넘어오면 그 생각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이고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게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미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낭만주의 미술에서는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이나 왜냐면 개인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악마 유령처럼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등 신고전주의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영역으로 주제가 확장되었다. 또한 강렬한 채색, 색채를 좀 중시했네. 거친 붓자국, 역동적 구도 등의 특징을 보이며 감정 표현을 위해서 형태보다는 색채를 강조했다. 아까 신고전주의는 형태를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감정 표현이 중요하니까 색채, 색깔로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똑같은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를 빨갛게 색칠한 거랑 시커멓게 색칠한 거랑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색칠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선 색깔로 하는 게 더 유용한 거거든. 그래서 색채를 강조했다.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지? 낭만주의 마음에 들지 않니 얘들아? 낭만주의 적어볼게. 낭만주의는 언제 등장했나요? 라고 하면 19세기 전반에 등장했다. 19세기 전반에 등장.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등장한 거냐면 일단 신고전주의를 거부했어. 거부. 됐지? 신고전주의를 거부하고 무엇을 중시했냐면 상상력, 개개인의 상상력, 그 다음에 감정의 표현, 요것을 중시하였다. 그럼 신고전주의는 원래 뭐를 중시한 애들이야? 이상적인 형식미, 그 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이것과 상당히 반대 지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한 사람, 헤르더. 헤르더는 누구를 비판했다? 빈켈만을 엄청 비판한 거야. 그래서 헤르더는 이제 빈켈만하고 완전 반대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헤르더는
어떤 관점이 있었냐면은 상대주의적 관점. 그치? 그렇다면 빈켈만은 절대적이지.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상대주의적이기 때문에 헤르더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각 개체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 고유성이 있다. 그리고 각 개체는 독자적이다. 그리고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하지만 빈켈만은 뭐라고 했어? 절대적이고 보편적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조금만 더 써볼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이상이 있다. 이상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그리고 헤르더는 무엇을 주목했냐면 변화와 시간의 흐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건데 지금 너 빈켈만은 어디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고대 그리스 미술에만 지금 매여 있다. 너 참 시대착오적이구나. 이렇게 본 거지. 됐지? 그리고 조금 더 써주면은 헤르더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개개인의 그러니까 각각의 사물의 개체성을 강조했어. 이 개체성을 강조한 것이 이 미술가 개인의 각성을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표현 수단으로서의 미술에 주목하게 된 거지. 아, 미술로서 나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얘들아? 이게 헤르더 중요하고. 그래서 5번은 이제 이 낭만주의가 생각하는 미학적 관점은 그냥 아름다움이란 사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본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하는 바는 다 다른 거거든?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말을 이제 보충해주기 위해서 흉의 의견을 가지고 왔지. 흉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름다움이란 그 사물을 관조하는 마음 속에 있다. 얘들아 요게 중요해. 마음속. 여기를 이해하면 이해돼.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개개인의 마음에 따라서 아름다움은 다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물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다? 아니야. 사물 자체는 아름다움 혹은 추함 이런 게 있지 않다. 사물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거라는 거야. 그걸 아름답게 느끼는 건 나의 마음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적어볼게. 7번. 어떤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 좀 부정적인 것 같은 그런 감정 있잖아. 그거랑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들. 유령, 뭐 이런 거. 악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감정 표현을 중시했기 때문에 무엇이 더욱 강조되었다? 색채가 강조되었다. 결국에 낭만주의는 개별성과 다양성을 꽃피운 미술사조이다 라고 얘기한 거지. 어때? 좀 잘 이어지지? 5, 6문단 같이 보면서 낭만주의가 어떤 걸 중시하는지 쭉 보면 돼.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21번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미술을 다른 예술갈래와 비교하며 벌써 틀렸네? 그치? 예술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시간순으로 고찰하고 있다. 아니고
잠시만. 시간 순으로 요 말 자체는 뭐 틀린 게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는 맞지만 예술사를 통시적 고찰, 이건 틀린 거고. 2번, 미술사조의 등장이 예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데 미친 영향. 이런 영향? 없지. 3번, 특정한 미술 사조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을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아니고. 4번, 대립적인 성격의 두 미술 사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대립적인 두 미술 사조 뭐였더라?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각각 특정한 학자의 견해와 관련지어 신고전주의는 빈켈만, 낭만주의는 헤르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맞네. 5번, 특정 학자가 주장한 미학 이론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역사적 의의화한 게 틀렸겠지. 그래서 4번 해주면 되고. 22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로코코 미술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신고전주의는 맞지? 당대 사회를 향한 교훈적 메시지를 미술에 반영하고자 했다. 얘들아, 요거 로코코 미술에 대해서 반발했고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라는 거. 교훈적 메시지가 여기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회적 교훈을 미술에 담고자 했다. 있었지? 맞아. 2번, 신고전주의 미술에서는 붓질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매끈한 표면, 명확한 윤곽선으로 형태가 강조되어 왔다. 이 말도 했었지. 매끈하게 처리된 표면, 윤곽선 등과 같은 형태 강조 나와 있었으니까 맞고. 3번, 신고전주의 화가들은 그리스 역사 속에 죽음을 앞둔 영웅의 불안과 공포를 강렬한 색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묘하게 잘못 쓴 거 보여? 그리스 역사 속 죽음을 앞둔 영웅, 불안과 공포라고 말한 적 없고 강렬한 색채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영웅까지가 신고전주의고 불안과 공포나 색채는 낭만주의 얘기겠지. 그래서 답 3번 해주면 되고. 4번, 낭만주의 미술이 보여준 역동적인 구도는, 역동적 구도 있었던 거 기억나니? 여기 마지막에 역동적 구도는 신고전주의 미술이 추구한 이상적인 형식미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맞지? 이 신고전주의 미술이 추구한 것은 약간 안정된 구도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맞고. 5번, 미술을 상상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낭만주의 화가들은 신고전주의 미술에서 다루지 않았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존재 나와 있었으니까 22번은 3번 하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 아름다움은 사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특질이다. 니은은 아름다움은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각적 즐거움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거 그냥 각각의 미학적 관점이거든. 그래서 우린 이렇게 써볼게. 기억은 신고전주의 관점이야. 아름다움은 무엇이다? 잠깐만, 신고전주의가 맞겠지? 잠시만. 고전주의. 얘들아, 미안. 신고전주의가 아니라 고전주의. 다시 쓸게. 얘는 고전주의.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특징이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니은은 이제 낭만주의지. 아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냥 감각적인 경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그냥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개인마다 다르다. 이거거든. 자, 그럼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감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과 상관없이 이미 사물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너무 맞지 않니? 고전주의는 사물의 아름다움은 애초에 본래 존재하는 거야. 왜냐면 비례가 맞으면 예쁘거든. 답이 1번이네. 자, 2번. 니은, 낭만주의는 감상자가 동일한 사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내린 판단은 변화할 수 없다가 아니라 변화할 수 있지. 사람마다 다르니까.
3번 기니 모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이 존재한다. 얘들아 이거 니은 빼야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물은 고전주의 입장에서만 존재하는 거야. 4번 기니 모두 조화와 질서를 갖추지 못한 사물이라도 감각적으로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 얘들아 기억 빼야지. 이건 니은의 입장인 거야. 기억은 조화와 질서를 갖춰야만 아름다우니까. 5번 기니 모두 아름다운 사물이라면 반드시 수학적으로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고 있다. 니은 빼야지. 이건 비례는 기억에만 해당하는 거야. 1번 이야. 어렵지 않지? 2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가나다가 있구나. 가부터 읽어볼게. 에피카르모스는 개는 개를 가장 아름답게 여기고 소는 소를 가장 아름답게 여긴다고 말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아름다움의 척도는 그것이 속하는 종이라고 주장했다. 얘들아 이 말 무슨 말이야? 개하고 소가 각각 아름답게 여기는 게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각각 종에 따라서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거든. 그럼 1번 볼까? 피조물의 종에 따라 아름다움의 척도가 다르다고 본 이 에피카르모스의 관점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아름다움을 판단하고자 한 헤르더의 관점과 유사하군. 완전 맞네. 2, 3번은 나를 읽어야 되니까 나를 보자. 소크라테스는 사물이 그 목적, 시간, 환경에 적합할 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떤 사물을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이 다른 사물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었던 당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과는 상반된다. 얘들아, 당대 그리스인은 그냥 아름답다고 평가한 기준은 다 똑같아.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니야. 적합해야 아름다워 하면서 다른 거야. 그리스인은 좀 절대적인 기준을 가졌다면 소크라테스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진 거겠지? 자, 그럼 2, 3번 보자. 2번,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고 믿은 그리스인의 미학적 관점 맞지? 당대 그리스인이니까.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주목한 헤르더의 관점과 다르군. 맞네. 3번, 시간이나 환경에 대한 적합성에 따라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라고 본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미술에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이 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과 다르군. 맞는 거지? 소크라테스는 상대적이고 빈켈만은 절대적이니까. 자, 마지막 다 읽어볼게. 스토아 학파는 감각적 미와 정신적 미를 구분하고 감각적 미는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정신적 미는 도덕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누구 관점이랑 똑같니? 고전주의, 그치? 또한 그들은 미학적 가치가 도덕적 가치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정신적인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얘들아, 이 마지막은 고전주의랑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고전주의에서는 정신적 미를 더 높이 평가했다 이런 말은 없었거든. 하지만 스토아 학파는 정신적인 것을 더 높이 평가한 거야. 약간 차이점이 좀 있네. 4번, 감각적 미를 비례가 잘 맞는 육체의 아름다움이라고 본 스토아 학파의 관점은 그리스 미술의 고귀한 단순성, 얘들아 이게 육체였잖아. 그러니까 유사하다. 맞네. 5번, 감각적 미에 대한 정신적 미의 우위를 주장한 스토아 학파, 정신적 미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관점은 그리스 미술이 육체적 아름다움보다 정신적 숭고함을 강조했다고 본 빈켈만의 관점. 빈켈만이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우위야 라고 말한 적 없다 그랬지? 두 개가 일치한다 그랬어. 그래서 틀려.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자, 마지막 문맥상 A와 가장 가까운 의미. A가 뭐였냐면 관심을 가지다거든. 관심을 가지다 해서 가지다의 의미. 깡통을 가지고, 교류를 가지고,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사업체를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얘들아 이거 뭐겠어? 호감을 가지다 라고 해야겠지. 일단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이 관심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 일단 깡통, 사업체 이런 거 일단 제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을 갖다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지니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호감을 가지다. 이게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5번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지, 얘들아? 이 지문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정리만 잘해서 2개 대조해서 봐주면 될 것 같아. 너무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